민준아, 내 새끼. 나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차가운 비석을 쓸어내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대답하며 달려나올 것 같은 아들의 이름 석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장이 통째로 뽑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아들이 내 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시간은 조금도 슬픔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그리움에 나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형도 편히 쉬어야죠. 곁에 있던 둘째 민혁이가 내 어깨를 감쌌지만 나는 뿌리치고 주저앉아 아들의 무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왔어. 이렇게 좋은 날. 너 혼자 이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어찌한단 말이냐? 목 놓아 울부짖던 그때였습니다. 내 등 뒤에서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두 아이.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48에 내 곁을 떠난 내 아들. 바로 그 아들의 어린 시절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운명 같은 만남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아들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내가 본 것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도무지 분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내 옆에서 민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혁아, 방금 저기 있던 그 여자랑 아이들 못 봤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엔 우리밖에 없었어요. 민혁이는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내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은 내 아들의 얼굴을 한 아이들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던 만삭의 여인을. 아니다, 분명히 있었어. 내 아들 민준이를 꼭 닮은 아이들이었어. 똑같이 생긴 사내 아이 둘. 내 말에 민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은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형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헛것까지 다 보시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이장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헛것이라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헛것이라니. 나는 민혁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정신은 손뭉치처럼 흐릿했습니다. 결국 나는 민혁이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의 얼굴을 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오뚝한 콧날, 꾹 담은 입술까지 그건 내 아들 민준이의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지만 온몸에 든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혁이는 내가 헛것을 본 것이라 했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70평생 나는 단 한 번도 헛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우리의 아빠하고 큰애 묻혀 있는 선산 근처 어제 CCTV 전부 다 확인해봐. 회장님, 그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CCTV가 거의 없습니다만. 없으면 만들어. 주변 마을 입구,
가게 앞 하다못해 지나가는 차들, 블랙박스까지 싹 다 뒤져. 어제 정오 무렵 만삭의 여자랑 쌍둥이 사내 아이들 모습이 찍힌 게 있는지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단호한 명령에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들의 핏줄이라면 그 여인은 대체 누구이며 왜 지금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둘째 민혁이는 왜 그들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하는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장남 민준이는 48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여자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는 착하고 바른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 제의도 아직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라며 정중히 거절해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들에게 숨겨둔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니. 며칠이 지나고 김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나는 한달음에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김 비서가 내민 것은 선산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어귀의 작은 구멍가게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희미한 흑백 화면 속 한 여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 여인은 틀림없이 내가 무덤가에서 봤던 그 만삭의 여인이었고 아이들은 내 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모습을 빼다 박은 쌍둥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 누군지 알아봐. 당장. 김 비서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여자의 신상에 대한 보고서가 내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름 김수진, 나이 34. 특별한 직업 없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나를 경악게 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 이민준 사장님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로 추정됨. 사실혼. 내 아들의 사실혼 관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나는 당장 차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다는 그 빌라로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차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동네로 접어들었을 때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내 아들의 여자와 아이들이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 민준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곳에서 살았던 것일까? 목적지에 다다르자 낡고 허름한 3층짜리 빌라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비서가 알려준 주소는 2층의 한 집이었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을 밟아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201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앳된 아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나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선산에서 보았던 내 아들의 얼굴을 한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까만 눈동자. 나는 그 눈동자를 보자마자 더는 어떤 의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틀림없는 내 손자였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의 핏줄이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아이가 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라는 그 한마디에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의 작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가, 아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울음 섞인 내 모습에 아이가 놀라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누구니?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선산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김수진이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여자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다른 한 아이가 겁에 질린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여자는 말을 더듬으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 손주들인데 내가 내 손주들을 보는 것조차 저렇게 두려워해야 하다니.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소?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좁고 허름했습니다. 작은 방 2개에 비좁은 거실, 가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JS그룹의 장손들이 살고 있었다니. 나는 소파에 앉아 내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묻겠소. 저 아이들, 내 아들 민준이 아이들이 맞소? 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여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나는 다그치지 않고 그녀의 대답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네. 한참 만에 모기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민호와 민재는 민준 씨의 아들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한번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심장이 경고하던 그 끔찍한 예감이 결국 현실이 되었구나. 어째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요. 내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소?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 목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여자는 황급히 아이들을 달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 씨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절대로 저희의 존재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았다니. 내 아들이 자신의 핏줄을 내게 숨기라고 했다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뜻을 거스른 적 없던 착한 아들이 어째서 그런 유언을 남겼단 말인가. 거짓말.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무슨 꿍꿍이로 내 아들 이름을 팔아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진실을 말하지 못해. 내 고함에 여자는 더욱더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장님, 민준 씨는 회장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숨겨달라고 했던 겁니다. 나는 여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등 뒤에 숨어있던 아이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는 건 나쁜 거래요. 아이는 내 아들의 어린 시절 목소리로 내 아들의 얼굴을 하고 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김수진이라는 여자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숨어 살아야만 했는지.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멍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둘째 아들 민혁이를 불렀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내 차가운 목소리에 민혁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뭘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김수진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 아이들.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 내 추궁에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대답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왜 내게 숨긴 거야? 나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남을 잃은 슬픔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작은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었다니. 민혁이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내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자는 형의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입니다. 제가 알아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이런 더러운 일을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꽃뱀이라니. 아들의 무덤가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던 여자가, 내 아들의 얼굴을 한 아이들을 낳은 여자가 고작 돈을 노린 꽃뱀이라니. 닥치거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직접 알아볼 것이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이 일에서 당장 손 떼거라. 나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혁이는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둘째 아들에 대한 믿음 대신 차가운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의심의 끝에서 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가 이미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JS그룹의 회장 박정숙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은 아들이 남긴 미스터리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미의 세상이었습니다. 차남 민혁이는 내게 무릎을 꿇고 빌며 그 여자와 아이들은 형의 유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니 자신이 깨끗하게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아들에 대한 믿음과 내 심장이 경고하는 끔찍한 진실 사이에서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혁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아들의 명예를 더럽힌 그들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손주라면 그들을 이런 식으로 내친 민혁이를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혁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상심치 마세요. 그런 파렴치한 것들은 제가 다. 나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민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김수진이라고 했나? 내 질문에 민혁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꽃뱀이라기엔 행색이 너무 초라하더구나. 정말 돈을 노린 거라면 진작에 언론에 터뜨리거나 나를 찾아왔어야지. 어째서 내 형이 죽은 지 1년이 다 되어서야 그것도 무덤가에서 몰래 울고만 있었을까? 그건 그 여자의 수법이겠지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더 큰 걸 얻어내려는 속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상상 이상으로 교활합니다. 민혁이는 열을 내며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절박해 보이던지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저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있을까? 알겠다. 내 말대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 더는 이 일로 소란 피우지 마라. 이 애미가 알아서 하마. 너는 회사 일에나 신경 써. 나는 일부러 민혁이를 안심시켰습니다. 녀석은 내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민혁이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수십 년간 동고동락하며 내 손발이 되어준 충직한 김 비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김 비서를 내 서재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산 근처 CCTV에서 확보했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비서, 이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 다시 알아봐주게. 내가 자네에게만 비밀리에 부탁하는 일이야. 내 아들 민혁이도 알아서는 안 되네. 내 말에 김 비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대표님께서도 이미 이 건에 대해 조사를 알아. 그래서 자네에게 따로 부탁하는 걸세. 나는 민혁이의 보고서가 아니라 자네가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낸 진짜 사실을 원하네. 그 여자가 언제부터 내 아들과 만났는지, 어디서 함께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 갓난아기 때부터 내 손에 자란 자네라면 내 뜻을 알겠지? 김 비서는 내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목숨을 걸고 알아내겠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초조한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태어난 척 민혁이의 보고를 받고 임원회의를 주재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민혁이의 말대로 그 모든 것이 돈을 노린 추악한 사기극일까? 내 아들의 순수했던 삶에 그런 오점이 정말 있었던 걸까? 그러다 문득 나는 아들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아들의 방을 그대로 봉해두었습니다. 민혁이는 형의 물건을 정리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내가 찾고 있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닫혀있던 방에서는 먼지와 함께 아들이 쓰던 옅은 스킨 향이 배어 나왔습니다. 나는 그 향기에 또다시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방은 아들이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책상, 가지런히 꽂힌 책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나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쓰던 만년필과 수첩, 그리고 낡은 앨범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민혁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아들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착하고 바른 아들이
정말 내게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인가. 앨범을 다 보고 실망감에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서랍 가장 안쪽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작은 자물쇠 달린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상자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서재에서 가져온 작은 칼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 아들 민준이가 한 여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김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봄날의 공원에서, 여름의 바닷가에서, 가을의 단풍 아래에서 마치 세상에 단둘뿐인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갓난아기였던 쌍둥이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떤 아버지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아들의 깊고 애틋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행복을 숨긴 채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행복을 왜 내게는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앓다가 떠나야만 했을까.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나는 상자 바닥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들의 글씨체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내게 남긴 마지막 편지일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된 낡고 빛바랜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병명.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단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사의 소견을 읽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향후 15년에서 20년 내에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진단서의 발급 날짜는 무려 20년 전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28배 젊은 나이에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점점 기능을 잃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녀석은 꼬박 20년 동안이나 혼자서 감장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단서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결혼을 피했는지, 왜 그토록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젊은 나이에 과부로 만들 수 없어서 자신의 고통을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내 착한 아들은 그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그런 아들의 마지막 행복마저 꽃뱀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히려 했던 둘째 아들 민혁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알아냈습니다. 김수진 씨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빌라 얼마 전 이민혁 대표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강제 퇴거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내 아들의 여자와 내 손주들을 길거리로 내쫓겠다고? 나는 전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 비서,
당장 우리 회사 법무팀 전부 소집해. 그리고 자네는 지금 즉시 그 빌라로 가게. 내 이름으로 그 집의 어떤 물건에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 만약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부러뜨려도 좋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네. 수학이 넘어 김 비서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사회 긴급 소집하게.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야. 내 손안에 낡은 진단서 한 장이 내 아들의 20년 세월을 단숨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병명이 마치 독사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의사의 소견 마지막 줄에 적힌 향후 15에서 20년 내 급성 심부전 가능성. 진단서 발급일은 아들이 갓 28되던 해였습니다. 그 꽃 같은 나이에 아들은 자신의 심장이 언젠가 멈출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겁니다. 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결혼을 마다했는지, 왜 그토록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일에만 매달렸는지 풀리지 않던 모든 의문들이 이 종이 한 장으로 풀려버렸습니다. 내 착한 아들, 내 바보 같은 아들. 이 애미에게는 괜찮다. 아무 걱정 마시라. 늘 그렇게 웃어 보이기만 했던 내 아들이 그런 끔찍한 고통을 혼자 더 짊어지고 있었다니. 이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좋은 자리 들어왔으니 선 한번 보라는 둥. 나이 5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뭐 하는 거냐는 둥. 온갖 모진 말로 아들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아들은 그때마다 어떤 심정으로 내 앞에서 웃고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나는 문득 진단서와 함께 발견했던 작은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수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내 아들은 내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세상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 그 여자와 아이들 곁에서만큼은 내 아들은 시한부 인생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진들 밑에는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들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사랑하는 수진이에게.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배경은 병실인 듯했고 아들의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인 듯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이 영상을 내가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의 메마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너를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비 오는 날 다 죽어가던 나를 내가 우산 속으로 들어오게 해줬잖아. 그때 나는 남은 내 인생의 모든 행운을 다 써버렸다고 생각했다. 너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 하지만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더 두려워졌다. 언젠가 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너를 몇 번이나 밀어냈는데 바보같이 너는 내 손을 놓지 않았지. 내 병을 알고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우리 민호, 민재까지 내게 세상 가장 큰 선물을 안겨줬지. 너와 우리 아이들 덕분에 나는 내 남은 생이 시한부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도 미어져 내렸습니다. 부탁이 있어, 수진아. 내가 없더라도 절대로 우리 어머니를 찾아가지 마. 어머니는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모르셔. 평생 모르셔야 해. 내가 아팠다는 걸 아시면 어머니는 당신 탓이라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사실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내 동생 민혁이는 믿을 만한 아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민혁이에게 연락해. 그 아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녀석은 어릴 때부터 나를 잘 따랐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민혁이를 믿으라고? 자신의 마지막 사랑과 핏줄을 그 뱀 같은 동생놈에게 맡기고 떠났단 말인가. 내 순진한 아들, 내 바보 같은 아들. 동생의 시커먼 속도 모르고 끝까지 동생을 믿었던 것입니다. 영상 속의 아들은 마지막으로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수진아. 그리고 우리 아들들, 민호, 민재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줘. 다음 세상에서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 곁을 오래오래 지켜줄게. 영상이 끝나고 나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꺼진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들끓던 슬픔은 어느새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짓밟아? 내 아들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 여자와 아이들을 꽃뱀으로 몰아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해졌고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그 길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내일 아침 10시 JS그룹 본사 대회의실로 이사 전원 소집하게. 긴급 이사회야. 단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건은 대표이사 이민혁 해임의 건, 그리고 새로운 상속인 지정에 관한 건이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들의 진단서와 사진, 그리고 영상이 담긴 USB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내가 남긴 숙제, 이제 이 애미가 대신하마. 너의 마지막 사랑과 내 핏줄들을 이 애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을 배신하고 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대신해 칼을 든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밤이 뜬 눈으로 지나갔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죽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손에는 아들이 남긴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내 아들은 꼬박 20년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유난히 운동을 싫어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던 아들. 나는 그저 체력이 약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늘 괜찮다,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말하던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애미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나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김 비서에게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사는 빌라로 차를 몰게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 차가 허름한 빌라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는 의심과 혼란의 눈으로 보았지만 오늘은 죄책감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추운 곳에서 내 아들은 마지막 사랑을 불태웠고 내 손주들은 태어났습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어제보다 더 파리해진 얼굴의 김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저를 일어나시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오. 내 아들 얘기를 들으러 왔소. 내 말에 김수진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내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에게 아들의 방에서 발견한 진단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다 알고 계셨군요, 회장님. 언제부터였소? 저를 만났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곧 죽을 사람이라고, 그러니 제발 자기 같은 사람 옆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저를 몇 번이나 밀어냈어요. 그녀는 울면서 내 아들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아픈 아들을 그녀가 정성껏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다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회장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다고,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이름 없는 여자로 조용히 자기 곁에만 있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 여자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애원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민준 씨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민호랑 민재예요. 그녀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정말 행복해했어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회장님께서 아시면 아이들을 빼앗아 갈까봐, 그리고 당신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사실까봐 그게 죽음보다 더 무섭다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과 뱃속의 아이를 보며 버텼어요. 그러다 민혁 대표님이 찾아왔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대표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병까지도요. 그는 저에게 형의 마지막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그는 돌변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통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을 꺼내 내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민준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통장에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내 아들의 마지막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내 개인 재산이다. 내가 떠나면 민혁이가 너와 아이들을 책임져 주기로 했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 배굶기지 말고 잘 키워다오. 미안하다.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나는 편지를 읽고 통장을 손에 쥔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을 믿었고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 같은 동생놈은 형의 마지막 부탁마저 짓밟고 이 가여운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민혁 대표님은 이 통장과 편지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게 있으면 제가 계속 딴 마음을 품을 거라고 그래서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사람을 보내 저를 협박했어요. 당장 집을 비우지 않으면 아이들과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만들 거라고.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회장님께 찾아가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민준 씨의 유언과 민혁 대표님의 협박 사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민준 씨 기일에 아이들에게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몰래 무덤에 찾아갔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내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죄송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고개를 들어요, 아가.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아가라고 불렀습니다. 내 며느리, 내 아들이 목숨과 맞바꾼 사랑.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애미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야.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겠어. 나는 그녀를 굳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내 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지켜야만 하는 강인한 할머니이자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나는 수진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내일 아침 있을 긴급 이사회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폭풍 전야. 집안의 모든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든 것을 끝낸 뒤에 흘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슬픔은 차갑게 식어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민준이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믿음을 배신한 그 뱀 같은 놈을 내 손으로 끌어내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진 씨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회사 명의로 된 한적한 별장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 가장 믿음직한 경호원들을 붙여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아이들이 놀랄까봐 장난감과 책을 산더미처럼 사서 보냈습니다. 수진 씨는 내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가, 이제 자네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내 며느리이고
저 아이들은 JS그룹의 대를 이을 내 손주들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움츠리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 이 시어미가 너희들의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테니. 내 말에 수진 씨는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마음 편히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의사와 간병인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을 사냥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혁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녀석은 밤새 내 눈치를 살폈는지 얼굴이 퀭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럼 아주 편히 잤지. 내 말대로 다 부질없는 짓이더구나. 죽은 자식 붙잡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제 다 잊고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나는 짐짓 허허로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 말에 민혁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깟 사기꾼들 때문에 어머니 건강까지 해치실까봐 제가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내 아들은 너밖에 없구나. 민준이가 가고 나서 내가 없었으면 이 애미는 어찌 살았을꼬? 회사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마음껏 내 뜻을 펼쳐보거라. 나는 녀석의 손을 잡고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연기에 민혁이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녀석은 감격에 찬 얼굴로 내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그럼 내 아들인데 믿고 말고. 그러니 이제 그 여자와 아이들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자꾸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지 않니? 그날 이후 나는 민혁이 앞에서 완벽한 아들 바보 노릇을 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녀석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칭찬했습니다. 민혁이는 그런 내 모습에 완전히 방심했고 자신의 세상이 온 것처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 법무팀의 최정예 변호사들을 내 집무실로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아들의 진단서와 사진, 그리고 영상이 담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고 사장님께서 이런 아픔을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소. 나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임무를 줄 것이요. 이것은 회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자 한 어미로서 하는 부탁이요. 나는 변호사들에게 민혁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계약건들을 샅샅이 뒤지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놈이라면 회사 돈에도 분명히 손을 댔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 준비를 하게.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의 건. 법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네. 그놈이 빠져나갈 아주 작은 구멍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돼. 상법상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었습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JS그룹의 지분은 나와 두 아들이 3등분하여 가지고 있었지만 내 지분만으로도 해임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녀석이 어떤 법적 꼬투리를 잡아 반격해 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혹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 이것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것이요. 반드시 찾아내시오. 변호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내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민혁이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신의 정부에게 회사 명의의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수억 원대의 명품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까지 포택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내내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형의 마지막 사랑까지 짓밟으려 했던 놈이 뒤에서는 그런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었다니. 나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내일 이사회에 이민혁 대표이사의 정부라는 그 여자도 증인으로 부르게.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 이사들 한 명 한 명 앞에 모두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이사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녹화하게. 그리고 언론사에 배포할 준비도 미리 해두게. 내 아들 민혁이가 얼마나 대단한 경영자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는 내 서늘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이 도시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며 나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마지막 싸움의 상대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혁아, 이 어미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구나. 괜찮다, 괜찮다. 품 안에서만 감싸고 돌았더니 기어이 괴물이 되어버렸구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어미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JS그룹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정적이 대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내 곁에서 회사를 지켜온 늙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한 얼굴로 앉아있는 내 아들 이민혁이 있었습니다. 녀석은 어젯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사회는 어쩐 일이십니까? 저에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민혁이는 내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싸늘한 눈으로 녀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는지 녀석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손에는 아들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사님들을 급하게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JS그룹의 대표이사 이민혁 군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내 말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거취라니요. 닥치거라.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녀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게는 발언할 기회를 줄 것이니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듣기나 해.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공개하는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니 나는 먼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아들 민준이가 남긴 마지막 영상 편지를 틀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동생을 믿는다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보았고 민혁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는 아들의 진단서를 모든 이사들 앞에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는 28살 때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굳어가는 병을 꼬박 20년 동안이나 혼자서 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민혁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겠지. 내 형이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민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형의 마지막을 어떻게 대했지? 내 형이 목숨처럼 아꼈던 여자와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꽃뱀과 사생아로 몰아 길거리로 내쫓으려 했어. 내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빼앗으려 했지. 인간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내가 저질렀단 말이다. 내 고함에 민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형을 홀려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라고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증명? 좋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혁이가 정부로 두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민혁이가 자신에게 회사 법인카드로 사준 명품들과 아파트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민혁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며 회장님 몰래 돈을 빼돌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혁이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나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나? 이민혁 대표는 자신의 형이 목숨 걸고 지켜낸 회사의 돈을 마치 제 쌈짓돈처럼 빼돌렸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들어와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이사들 앞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서류들, 그의 횡령과 배임 내역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회계장부지. 모든 증거 앞에서 민혁이는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JS그룹의 대주주이자 이 회사를 세운 창업주로서 그리고 자식을 앞세운 한 어미로서 여러분께 묻고자 합니다. 죽은 형의 마지막 소원마저 짓밟고 회사의 돈을 훔쳐 자신의 배를 불린 이런 자가 과연 우리 JS그룹의 대표이사 자격이 있습니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가장 연장자인 박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저희 이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안에 전원 동의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모든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동의를 표했습니다. 상법 제385조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가능하며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성립됩니다. 민혁이의 죄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자, 그럼 대표이사 이민혁 해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가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민혁이가 내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녀석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내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위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녀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내가 내 어머니로 보이더냐. 내가 죽은 내 형의 마지막 소원을 짓밟았을 때 나는 이미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나는 경호원들을 시켜 울부짖는 민혁이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녀석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텅 비어버린 대표이사 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내 아들 고 이민준 사장의 이름으로.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민혁 전 대표에 대한 상속권 박탈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내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회에서 민혁이를 끌어낸 다음 날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녀석을 단순히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내 아들의 한을 풀 수도 내 분노를 잠재울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민혁이를 상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형사고발까지 마쳤습니다. JS그룹의 후계자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직접 고발하고 상속권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들마저 내치는 비정한 어미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친 후 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수진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늘부로 김수진 씨와 두 아들, 민호, 민재군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친자 확인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서도 함께 제출할 겁니다. 내 말에 수진 씨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혼인신고라니요? 민준 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요. 알아. 그래서 더더욱 해야만 하겠소. 자네는 내 아들 이민준의 법적인 아내였어야 할 사람이야. 비록 내 아들이 곁에 없지만 법적으로라도 그 자리를 찾아주고 싶네. 그래야 우리 손주들도 사생아가 아니라 당당한 JS그룹의 장손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수진 씨는 내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나는 죽은 내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와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99.9%의 친자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침내 아이들은 내 아들 민준이의 아들로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의 할머니로 법적인 관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세상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JS그룹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나는 내 며느리 수진 씨와 내 손주 민호, 민재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듯 했지만 나는 아이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아가들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니.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나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원고 없이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JS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한 아들의 어미로서 그리고 두 손자의 할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내 아들 민준이가 앓았던 병에 대해 그리고 왜 결혼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서 있는 수진 씨가 그런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고마운 며느리이며 이 아이들이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핏줄 JS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이민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형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이에게 상속되었던 모든 재산을 환수하고 그 모든 것을 제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주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들이 JS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내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내 아들과 한 이 어미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여론은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비정한 어미가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사랑을 지키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했고 이민혁의 파렴치한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혁이는 결국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녀석은 마지막까지 내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신에게나 구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수진 씨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또 다른 손주를 위해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 민호와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나를 어색해했지만 내 진심을 느꼈는지 어느새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아들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비석 앞에 활짝 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보고 있니?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내 가족들, 이제 이 애미가 지켜주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렴. 내 말에 수진 씨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은 아들의 무덤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 안녕. 할머니랑 엄마랑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행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새로운 가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내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나는 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할머니의 이름으로,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내 두 번째 아들 민혁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JS그룹의 대표이사로 세상을 호령하던 아들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사회적인 명예도 잃고 이제는 자유마저 잃어버린 아들. 이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네, 여기서 평생을 썩을 수는 없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것은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에게만 쏠렸던 기대, 동생에게는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무관심. 그 속에서 아이의 마음에는 뒤틀린 욕망의 씨앗이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녀석이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가 달게 바꿔라. 그것이 내가 죽은 내 형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내 차가운 말에 민혁이는 절망적인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 아가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은서라고 지었습니다. 죽은 내 아들 민준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쌍둥이 민호와 민재는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매일같이 제잘거리며 집안의 웃음소리를 채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내 모든 시간을 오롯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 썼습니다.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함께 소풍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평범한 할머니의 일장. 그것은 내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들 민준이의 두 번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수진 아가와 이제는 제법 훌쩍 자란 새아이의 손을 잡고 아들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나는 절망과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비석 앞에 예쁜 꽃과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다. 내가 남겨준 예쁜 아가들이랑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랑 같이 왔어. 하늘에서 보고 있니? 우리 아주 잘 지내고 있단다. 나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쌍둥이 민호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빠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기 하늘에서 우리 민호랑 민재 그리고 은서가 씩씩하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을 매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늘 지켜줘서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 아빠도 다 들으실 수 있단다. 아이들은 내 말에 두 손을 꼭 모으고 아빠를 향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내 아들 민준이가 바로 내 곁에서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치 아들의 손길처럼 우리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수진 아가의 손을 잡고 아이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잿더미 속에서도 생명은 다시 피어났고 사랑은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웠습니다.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1년 전 그날 내가 아들의 무덤가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괴물이 되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가장 눈부신 희망이 숨어 있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게 남겨진 이 소중한 시간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내 아들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날 나는 웃으며 말해줄 것입니다. 내 덕분에, 내가 남긴 사랑 덕분에 엄마의 마지막은 참으로 행복했다고, 정말 고마웠다고 말입니다. 그날 아들의 무덤가에 놓여있던 이름 모를 하얀 국화 한 송이,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이토록 따뜻하게 만들어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내 마음은 이제 새로운 사랑으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씻을 수 없는 배신과 분노가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용기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후회와 원망으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 민혁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욕심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고, 지난날의 여 회장님처럼 가슴을 치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겪어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용서를 구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감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